요즘 가장 많이 좀 필요하는 어떤 데이터 유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추론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과거의 AI는 말동무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이 AI가 근본적으로 또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저는 너무 AI한테 엄격한 것 같아요, 우리가. AI도 실수할 수 있어요. AI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계속 개선하고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는 AI.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어떤 AI는 정확한 답을 내놓고 어떤 AI는 갑자기 엉뚱한 답을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느냐가 AI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죠. 오늘은 AI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데이터의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지식텔러를 모셨는데요. 한국형 AI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분이죠.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와 AI 신뢰성 평가 전문 스타트업인 셀렉스타의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셀렉트스타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가 학습하고 AI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하고 공급하는 솔루션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학습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로 올바르게 답변을 하고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는지 평가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셀렉트스타 제가 좀 뒤를 캐봤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지 포브스에서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AI가 굉장히 핫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포브스에서도 아시아의 여러 스타트업 중에 이 AI 분야에 있어서 되게 두각을 보이는 회사들을 이번에 이제 선별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00개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8곳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그중에 AI 데이터 기업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술 분야로 이제 속하게 됐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제 국가 차원의 KAI 프로젝트, 여기서도 SKT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로 활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KAI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대표 5팀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그중에 한 팀으로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에 이제 승선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SKT가 이제 주도하는 그 컨소시엄에 저희가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데이터와 평가 부분을 전담하는 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AI 성능은 이제 모델 크기나 컴퓨팅 파워 요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데이터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데이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모델이라도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성능 차이는 굉장히 천차만별이 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소스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맛집들은 그들만의 시크릿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도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어떤 교과서와 어떤 자료 혹은 어떤 배움을 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문 영역일수록 훨씬 더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어떤 분야를 택하고 또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고 또 어떤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AI가 이 전문 분야를 공부할 때도 어떠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전문성을 어떻게 빠르게 학습하고 또 수준 높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직접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이 라이선스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회사들인데 이 라이선스 확보하는 거, 이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그 챗GPT가 뜨기 이전에는 다들 이제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많이 가져와서 활용한 형태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상업적으로는 크게 임팩트를 아직 내지 못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사회적으로 뭐 논란이나 이슈가 없었는데요. 근데 챗GPT가 이제 빵 뜨고 나서는 그러면 이 GPT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걸로 됐냐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즈가 오픈AI를 고소하기도 하고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라이센스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 다 고갈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굉장히 고품질 자료를 그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게 뭐가 있죠? 사실 이제 전문 서적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방송 영상이나 음성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갖다 쓰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는 있는데 네. 이게 아날로그화돼 있어서 네. 디지털로 업로드가 안 된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떻게 이제 AI가 지금 못 봤던 거를 더 배울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있는 거를 다 먹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예. 이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이게 AI 기업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기술 전략이자 네네. 리스크 관리 전략일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GPT가 이제 뜨고 나서는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서 예전에는 AI가 오픈소스에 좀 기반해서 기술적인 노하우들을 서로 많이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빅테크 간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공개를 많이 좀 안 하려는 추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터링하고 가공을 해서 학습시켰는지 그 시크릿 소스를 가장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데이터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정작 그런 데이터, 정말 좋은 데이터 충분히 있습니까? 사실 어쩌면 이 데이터가 그 영어권의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헌을 예시로 들면 모든 논문이 사실 영어로 쓰이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 기본이죠. 그리고 모든 어떤 교과서도 그 영어가 어쨌든 그 전문 서적들은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은 사실 많지만 어떤 한국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에도 좋은 학회나 학술 자료들이 많지만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외 자료들을 기가 막히게 AI로 번역을 한 다음에 쫙 뿌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번역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있긴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다국어를 학습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방식이나 맥락이 언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는 최대한 좀 두갈식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말은 좀 약간 미갈식으로 전생 배경 그렇죠. 쫙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끝까지 한다는 들어봐야 것처럼 예. 이 어떤 지식과 맥락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굉장히 문화와 언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하는 거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자체로 쓰여진 그 문헌이나 혹은 자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대치가 올라간 것도 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예전에 좀 인공지능 스피커 정도의 수준에서는 뭐 노래 틀어줘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걸 다 이해를 하고 답을 해놓다 보니까 기대치가 올라가서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이제는 못하면은 뭔가 불만이 가득해져요. AI 이거밖에 안 되니 너?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야,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얻는 게 중요할 거고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AI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찾을 것이다. 이런 걸 좀 예측하는 것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희의 이제 고객사들이 국내와 해외의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제 AI 최전선에 있는 곳들이 고객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AI를 만들려는지를 저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1년과 2년 전에 코딩 데이터들 많이 필요하셨거든요. 요즘 가장 많이 좀 필요하는 어떤 데이터 유형 중에 하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기획문을 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앞서 이제 회에서도 에이전틱 AI가 또 이제 주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AI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론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AI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어떤 그 수학 문제 풀이 데이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어떤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요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AI가 당장의 어떤 말을 텍스트로만, 언어로만 대하는 걸 그치지 않고 어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듣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확장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요즘 많이 굉장히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투표를 좀 보셨나 봐요. 아, 그렇죠. 저 AI의 또 그 대표적인 또 채널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과거의 AI는 말동무 느낌이었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예전처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전문적인 정보를 AI가 갖고 있어야 된다. 네네. 지금 좀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 AI한테 기대하는 게 이제 뭐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요원이라고 칭한다는 거는 이 얘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거나 혹은 지원할 수 있는 정말로 내 업무 동료가 되는 걸 이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AI가 되게 일반적인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각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들을 같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회사들은 어떤 특정 산업에 속해 있고,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이제 그 정의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정말로 각각의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 지식의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더 중요해진 게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AI가 어떤 우리 회사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유능한 그 신입 사원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나는 이 사원이 소위 이제 1인분을 하고 업무 퍼포먼스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자료와 히스토리와 맥락들을 잘 정리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혹은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AI 에이전트 혹은 AI가 쉽게 이제 찾아 쓰고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준비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AI 도입에 있어서 혹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AI 데이터 설계로 인해서 실제 뭐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 AI가 데이터 속의 패턴을 찾아서 그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얘기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 자체가 잘못되거나 편향됐으면 그 AI 자체도 그렇게 학습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실제로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고 이제 항상 글로벌하게도 이슈가 됐던 사례 자체가 어떤 인종에 관한 어떤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CEO라는 거를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백인이 등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유색인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데이터 자체가 서구권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다 보니까 CEO로 했을 때 이제 그런 백인의 어떤 그 이미지들이 훨씬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 설계 자체가 좀 그 되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 되게 바이어스된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모두가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라면 오케이지만 네네. 이게 어떤 차별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주제라면은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는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자체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서 구하기 쉬운 데이터부터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쪽에 이제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 회사들도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조정하고 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편향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쩌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처음 학습할 때 이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잘 통제하는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AI가 이제 학습하고 나서 1차적인 학습이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추가적인 학습을 합니다. 그때 어떤 그 편향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답변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어떤 이거는 너무 편향적이야 라고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면 사실 그걸로 통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이제 튜닝이 일어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AI를 실제로 내놨을 때 그 필터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편향적인 걸 했을 때는 아예 그냥 답변을 이제 그 마지막 단에서 끊어버리거나
혹은 조정하거나 가드레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필터를 거는 방법까지 좀 세 단계가 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 성능을 이제 확 끌어올리는 네. 또 좋은 데이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네. 네, 이 좋은 데이터의 조건은 뭡니까? 일단 이제 AI에 있어서 가장 그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편향된 데이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꾸로 당연히 얘기하면 편향되지 않고 되게 밸런스된 데이터가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AI가 마주할 상황에 대한 커버리지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 유튜브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하는 데이터로 한다면 네.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혹은 한국에서 방송을 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의 그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골고루 이제 학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의료에 대한 관한 어떤 AI다라고 하면 실제로 다양한 그 의료나 그 질병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골고루 학습이 돼야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이제 바이어스 되거나 혹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진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편향을 좀 줄여도 문제가 되고 또 이걸 과하게 조정해도 문제가 되고 AI가 현실과 이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신뢰성 측면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좋은 데이터 요거를 쓰면 AI 올바른 답 항상 내리는 겁니까? 좋은 거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AI가 근본적으로 또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AI 자체가 어떤 확률적으로 이 답변을 생성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내가 뱉은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을 것 같은 확률이 높은 애를 이제 뱉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딱 고정된 지식을 내가 어디에 딱 적어두고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쵸. 구조적으로 이제 이 소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학습을 할 때 되게 이제 얘기를 내가 하면 할수록 또 정답을 잘 얻을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모르면 어쨌든 최대한 찍기라도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AI가 좀 배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확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AI한테 엄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AI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네. AI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통해 배우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처음에 AI가 학습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나한테 뭘 모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AI가 실제로 그 서비스에 배포되고 나서는 그렇게 마주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실수도 하면서 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썸업, 썸다운을 했을 때 이렇게 다운을 표시해서 이제 그 싫어요를 남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AI가 이거는 내가 잘못 얘기한 거구나 라고 다시 학습하는 사이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AI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AI를 이 실수라는 어떤 전제하에 어떻게 계속 개선하고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AI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네네. 그럼 만약 실수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그 고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이걸 검증하는 걸 스스로 갖춰야 된다면 네네. 이런 게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 네네. 우리들의 덕목이 아닐까. 그렇다면 실제 서비스에서 AI가 안전하게 일관되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즉 AI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AI가 이제 그 학습을 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AI 학습하는 그 데이터, 기본적인 지능을 갖추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그 데이터의 품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된 AI를 가지고 결국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AI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AI한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넣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너는 어떤 역할들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지시사항을 넣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자료나 검색 결과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갖춰지고 나서는 결국엔 이 AI가 정말 잘 세팅이 됐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가 풀어야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미리 던져보고 테스트를 해서 얘가 틀렸다. 라고 그 틀린 것들에 기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지시문을 수정한다던가 혹은 이제 그 데이터 세팅을 다시 수정한다던가 혹은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던가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꼼꼼히 적으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답 노트를 꼼꼼히 적다 보면은 점점 덜 틀리게 될 것이다. 네, 네. 예. 야, 이 검증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제일 힘든 점은 없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AI가 이제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네. 전문적인 영역과 서비스에서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그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평가하려면 그 영역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야 전문가가 직접 보시던가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좀 간단한 거는 좀 직접 공부를 해서 네네.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 AI를 만든 사람이 예. 평가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AI 개발자는 AI 전문가지 사실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치. 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도메인 전문가 혹은 산업의 전문가가 평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다 수작업이고 또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일이 많은 상황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회사나 혹은 이제 이 업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이러한 평가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을 또 학습한 AI를 만드는 거죠. 전문가의 평가를 또 학습시켜서 네, 전문가가 평가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스타일대로 평가하는 AI가 네. 또 AI를 평가하는군요. 맞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크로스 체크하고 평가하듯이 아하. 이제는 AI가 AI를 평가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신뢰할 수 있는 AI란 문제에 맞게 잘 설계가 된 데이터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검증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AI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기준과 도구가 산업 전반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기대가 좀 되네요. 그럼 혹시 금융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좀 민감한 정보들, 개인적인 정보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떤 지표가 있어요? 네, 사실 신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국제 표준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사용자의 기대치에 얼마나 부합한가입니다. 이 기대치가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기대치는 가장 먼저 이제 정확성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영역들은 특히 정보가 틀리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확성 혹은 사실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제 보안적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AI가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이나 혹은 민감 정보에 대한 노출 이런 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편향이나 혹은 이제 혐오나 혹은 이제 부적절한 발언 같이 그런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AI가 잘 답변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게 좀 공통적인 어떤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살살 꼬시기도 합니까? 평가할 때? 아, 그렇죠. 사실 AI를 살살 꼬셔갖고 잘못된 정보를 말하게, 맞습니다. 집요하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AI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걸 잘 따르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최근에 또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불을 내가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답변을 거부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참석자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불을 저지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유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공격 혹은 어떤 부적절한 거를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이걸 얼마나 잘 방어하고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평가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잘못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야, 지구는 평평해. 그거 아니라고 하겠죠? 네, 잘 봐봐.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평평하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유도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나는 소설을 쓰는 거야. 그 소설 속에서 어떤 상황인 거야라고 얘기해서 되게 어떤 부정확한 정보를 뭐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말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을 치면 좀 압박 면접을 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레드티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직접 잘 통과를 하나요? 지금 AI들이? 약간 창과 방패 느낌인데 이제 레드티밍이 사실 보안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킹을 시도하는 팀이 레드팀, 방어하는
팀이 블루 팀인데 네네. 이것을 이제 공격을 통해서 취약점을 파악하는 게 레드 팀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한테 여러 유도 지문들을 걸어가지고 레드 티밍을 걸고 그게 뚫렸으면 그게 또 리포트가 되고 다시 AI 회사들은 다시 그걸 막고 보완을 하고. 네, 그런 그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AI란 문제에 맞게 잘 설계된 데이터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검증 과정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AI 신뢰성을 측정하는 기준과 도구가 산업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2부에서는 AI 신뢰성이 어떻게 현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엽 지스텔러님, 네, 내일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AI 토피아를 향한 김세엽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AI 신뢰성이 실제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형 AI 생태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GPT만 쓰지 않고 제미나이도 쓰고 뭐 클로드 쓰고 퍼블리시티 써서 네. 여러 개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이다 보니까 다시 또 학습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AI는 이제 필수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체만의 AI가 있다면 사실 우리도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